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잘 계셨죠?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앉으시죠. 네. SMR이 과거에는 이제 군사적으로 탈출인 잠수함 이런 데 이제 쓰이던 거를 민간 부문으로 이제 그 전용이 잘 되면은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신문에서 읽은 정도입니다. 처음 제가 2012년에 그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중심 캠프가 바로 이 네.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심 네.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오늘 만나 뵈면서 지금 제 초심을 간직하고 네. 계신 상황에서 뭐 그때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하여튼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그걸... 예,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만났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이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촬영을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그런 모습 보신 거고요. 이제 그 뒤로는 비공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는 일단 뭐 함께 또 경쟁하면서 협력하자. 그렇게 의견을 좁혔다고 하고요. 확실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야권 지평을 중도로 확장하자. 그리고 이념을 넘어서 실용 정치 시대로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렇게 양쪽의 대변인이 오늘 회담 내용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더 깊은 얘기가 있었겠지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지 패널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윤경호 MBN 논설위원, 김한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수영 평론가 네. 이제 메시지 컨설턴트로 직함을 네, 정하셨군요. 네, 네. 메시지 컨설턴트라는 그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 전략 연구소를 운영했기 예.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자문이나 어떤 의견이 좋아하면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혹시 역할을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컨설턴트 1호입니까? 뭐 그런 직업이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메시지 컨설턴트. 예. 메시지 컨설턴트, 아이 길어. 뭐 하나 그러면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사람 만났는데 오늘 만남에서 나눈 얘기가 더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만났다는 자체가 더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저는 만났다는 자체입니다. 저 두 분은 만났다는 자체가 벌써 언론에서는 해석이 철석 연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안철수의 철, 윤석열의 예. 석을 따가지고 철석인데 그 가능성을 이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은 밖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 윤석열 총장이 먼저 만나지 않았을까? 먼저 만났다라면 중도 확장에 대한 메시지를 더 소구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왜 국민의힘 인사들 만나다가 이렇게 중간에 만날까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있었던 것처럼 윤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 계속 만나고 본인이 강경 보수라고 하는 자꾸 이제 어떤 더 쉬움과 그다음에 국민의당과의 그 입당 관계가 계속 언론에 주목받으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를 만남으로써 그 돌파구를 찾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도 지금 국민의당과 입당 관계가 계속 지금 서로 밀당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제3지대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 네. 그러니까 저는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만남 그 자체가 상징화되고 메시지로 정치권에 전반적으로 파장으로 전달했을 그런 역할을 이번에 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 두 사람이 앞으로 조금 더 접점을 좁혀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윤 전 총장은 밖에서의 어떤 원심력을 바탕으로 국민의당과의 교섭에 임할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또 하나의 그런 제3지대라는 힘을 통해서 본인도 자신의 지렛대를 레버리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해석 여지는 계속적으로 정치권에 좀 미묘하게 남기면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께서는 오늘 회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가 한 얘기 중에 예. 시쳇말로 지지율이 깡패다 뭐 이런 예. 얘기 했더라고요. 예. 참 재밌어서 사실 사석에서는 할 얘기인데 그걸 공식적으로 해서 저도 방송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예. 지금 윤석열이라는 지지율
가장 높은 야권 후보의 모든 동선이 지금 언론의 주목 예. 대상이다. 그래서 원희룡도 만났고 이준석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만나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뭐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이라는 그 지지율 높은 그 핵심 갑의 위치에 있는 주인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나는 상대 중에 하나에 저는 안철수가 그냥 전락해버린 거다. 전 그런 점에서 양자가 지금은 뭐 국민의힘에 두 사람이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금 줄다리기만 벌이고 있을 뿐이지 예. 두 사람이 들어갈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바깥에서 뭐 제3지대 둘이 손을 잡을 것 같다 이런 거 예측 불가능이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미 점점 몸값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먹혔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모르지만 안철수 전 대표의 영향력이나 몸값은 이미 예. 많이 떨어져 버린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의 회동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민심 뭐 듣겠다 앞으로 뭐 행보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행보 중에 하나에 그냥 n분의 1에 불과한 거 아닌가. 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들으면 굉장히 섭섭한 얘기겠지만 그러겠는데요. 제 눈에는 그 정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김한기 변호사, 일단 아직 안철수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죠. 오늘 회동으로 윤석열, 안철수 얻은 것은 서로 뭐였다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아직도 유력한 어떤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존재감, 적어도 지지율 1위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나란히 등장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에서는 아마 뭐 안철수 대표도 섭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예. 다만 저는 오늘 자리에서 안철수 대표 생각이 좀 궁금한 게 한 10여 년 전, 한 예전에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본인 지지율이었거든요. 거의 뭐 그렇죠. 30% 때로는 뭐 이렇게 지지율 1, 2위를 다툴 네. 정도의 유력한 후보였고, 그렇죠. 한동안 그랬는데 나이도 좀 윤석열 총장이 약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사실 윤석열 총장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금 뭐 안철수의 제2 안철수 아니냐 또 이런 어떤 지적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요새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 내는가는 사실 뉴스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저도 유연이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계속 우파 쪽 보수 쪽만 인사를 만나다가 이제 중도층의 유력한 좀 야권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하나의 만나는 과정 아닌가 좀 그렇게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진영 교수, 재미있는 게 지금 윤석열 총장 아직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렇게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미래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쟁자 앞에다 두고 내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보니까 이렇게 일찍 안 들어가고 밖에서 돌다가 완전히 실패했다. 네. 뭐 그러면서 코치를 해줬을 리는 만무하고 뭐를 서로 주고받았을까 참 궁금해요. 저도 우리 그 논설 의원님 평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표현하자면은 안철수 대표는 그냥 일정의 상대 역할로 그냥 나왔을 뿐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엑스파일, 그다음에 그 장모의 1심 선고, 그다음에 또 가족 연루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이벤트 중에 하나지 않았나, 예.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포장하기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만났던 오른쪽으로의 경향에 반대급부로서 중도화 전략이다 이렇게 또 포장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나쁜 뉴스를 빨리빨리 차곡차곡해서 위로 올려버리는 예. 저는 그런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우군을 좀 넓혀가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아직은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만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지만 김종인 위원장 헛소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아직은 뭐 만날 생각도 없고 만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볼까요? 야권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용 전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그럼 그쪽에서 연락 오신 건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했구나. 비대위원장. 예. 최수영 네. 컨설턴트. 네. 지금 김종인 위원장 저 발언을 한 자리가 원희룡 네, 맞습니다. 지사 그렇죠. 그 발대식 자리였죠. 발대식 자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위원장에서 물러난 뒤에 사실은 첫 공식 행사인데 그 자리가 원희룡 지사 행사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윤석열 전 총장 만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대표 만난다라고 하면서 뭐 그럴 일 없다라고 하는데 혹시 나 안 만나고 안철수 대표 먼저 만나는 것 아주 기분 상해서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경향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달 첫 모임 가질 거라는 만남 그 추측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때 뭐 보도에 따르면 진실 여부는 제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좀 뒤로 미루자고 했다고 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느 매체가 단독이라고 하면서 만남을 보도했는데 사실은 아닌 걸로 하고 이쪽은 원희룡,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원희룡 쪽으로 가고 그 윤석열 전 총장 안 대표를 만났단 말이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한 서운함과 아울러서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면은 저는 청구서 값이 대단히 비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만날 때는 상당히 센 청구서를 가지고 가야지 공짜 점심 먹기는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윤 전 총장 측에서 입장이 저는 얘기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역할, 그다음에 지위, 앞으로의 선거 전략 수립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도의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청구서를 가지고 가서 만나야 만남이 이루어지지. 이제는 그냥 어떤 이 과정 자체 하나에서의 김종인 위원장의 만남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혹시 윤경호 의원 논리대로 네. 아까 그 먹혔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먹힐까 봐 그걸 좀 걱정해서 안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까 그 분석의 툴을 그대로 김종인 위원장한테도 갖다 대고 싶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저분의 효용성은 그야말로 많이 떨어져 버린 거다. 우선 언론에서 주목을 해주는 정도에서 뭐 윤석열, 안철수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은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끊임없이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 나와 빨리 손 잡자. 좀 까놓고 얘기하면요. 그래서 제3지대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에 대등하게 뭔가 단일화든 뭐든 어떤 형태든 하자. 뭐 이런 식의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쪽에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또 원희룡에게 뭔가 구애의 손길을 내비친 거 아닌가. 예. 참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질 수 있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 본인이 제 이런 말씀 들으시면 아마 좀 화도 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 사람 섭섭하게 하시네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깡패다라는 그런 표현에 담겨 있는 결국 매체, 미디어, 언론이 쫓아다니는 그 강도, 빈도수가 지금 누가 뉴스의 초점 인물이냐, 그리고 누가 대중들이 지금 행보를 궁금해하는 대상이냐, 이거 그대로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물론 언론의 상업주의 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언론이 상업주의만으로 따져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걸 감안하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점점 영향력이나 역할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굉장히 절박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지율이 깡패다. 이 듣는 임팩트는 강한데 표현은 좀 듣기는 좀 거슬리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병주 선생이 쓴 글에 보면 돈이 말하면 모든 것이 침묵한다. 뭐 그런 표현은 있어요. 그럼 뭐 지지율이 말하면 모든 정치는 침묵한다. 뭐 이런 정도면 조금 더 점잖을 것 우아한 같기도 표현으로 하고. 돌리겠습니다. 예. 자, 민생 행보에 나서겠다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했죠. 맨 처음 찾은 곳이 대전이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한번 이 내용 살펴봅니다. 어제 대전 국립현충원 찾아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카이스트를 방문했습니다. 카이스트에 가서는 무리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지역 기자들을 만나서는 내 뿌리는 충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생행보 첫 방문지 대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관련된 내용을 먼저 들어봅니다.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이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 또 일본의 그 후쿠시마 사고라는 것도 사실은 그 일본의 어떤 그 집안에 관한 이런 문제이지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자체 문제는 아니거든요. 박진영 교수께서는 첫 행보 대전으로 삼은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이야기하는 지금 충청대망론이죠. 예. 충청대망론이고 두 번째는 대전지검에서 원전 수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원전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집안에 관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원전이라는 것들이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집안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특히 이제 양산 같은 곳들 또는 뭐 저기 어디죠 경주죠 이쪽에 이제 우리는 형상광 구조곡이라고 해서 지질이 두 군데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현재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를 왜 했느냐라는 명분을 찾다 보니까 탈원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정책 이슈를 자기가 핑계 삼아서 이걸 가지고 정치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삼는다는 저는 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우리 정치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아까 초심 이야기했는데 초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흔히 하는 세상을 바꾸겠다, 정치를 해보겠다는 국가를 운영해보겠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간 본성에 존재하고 있는 권력 욕구입니다. 저는 후자가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핑계거리를 못 찾다 보니까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탈원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기 변호사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그 탈원전 문제는 분명히 제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기 총장으로 임기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갈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과 굉장히 갈등을 검찰 간 갈등을 일으킨 수사는 사실은 뭐 밖으로는 이제 추미애 전 장관, 윤석열 개인 간의 갈등을 보이지만 사실 그 내막에는 이 월성 원자 이 당시 공무원들, 장관들 수사였거든요. 이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언급할 줄 알았고 또 이 원전 문제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남북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휘발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휘발성이 강한 게 사실은 좀 이제 보수층이라든가 중도층 일부까지는 뭐 원전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탈원전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와 또 이 탈원전 시각, 그러니까 보수층 내지 일부 중도층에다가 굉장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낼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는 이게 첫 행보일 거라는 거는 좀 되게 빨랐다. 그럼 이만큼 본인은 앞으로 철저하게 이제 보수층의 뭐 어떤 지지를 굉장히 호소할 거라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윤 총장의 행보 자체는 굉장히 좀 이 수 자체는 굉장히 본인의 어떤 정치 지향점으로 봤을 때는 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저희 개인적 평가는 별로는 하더라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는 요즘에 원전 이야기를 꺼내들고 나오는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전 두 가지 의미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 윤석열 전 총장의 집권 전략은 철저히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안티테제로 가겠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선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탈원전 정책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탈원전이라는 그 말에 그렇게 네이밍을 했기 때문에 원전으로부터 이탈한다는 뜻이지만 사실은 엄밀한 함의를 따져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거든요. 그 에너지 전환의 정책은 사실 그것이 어떤 그 정부의 공약이라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건 국민에게 20, 30년 된 100년 이거 원자력, 그러니까 이 에너지 전환의 정책이기 때문에 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동의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집행됨으로써 졸속으로 집행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그 어떤 그 문제점들을 갖다가 어떤 감사원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무상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에 상당히 우리가 제약을 받아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대선으로 직행하고 사정기관장, 헌법기관장들이 정치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저렇게 반복적인 메시지를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앞으로의 행보는 철저하게 문재인 정부의 안티테제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윤경호 의원 일부에서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뭐 여러 가지 악재들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대체제로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면 떠오르는 게 월성원전 관련해서 이제 반대했던 건데 그 부분에 관한 공간을 미리 점유하려고 본인이 원전 이슈를 치고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던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저는 선뜻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하루 전날 서울대 주한규 교수 예. 원자력 공학과죠. 찾아가서 나눈 얘기를 보면 이틀 연속 탈원전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대전에 간 게 뭐 여러 포석의 해석을 사실 주변에서 언론에서 해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민생 행보라고 하기엔 좀 적절치는 않지만 민심 접하기에 탈원전이라는 이슈를 먼저 꺼내든 건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잡은 거라고 본 거죠. 부동산 문제 그러면 누구나 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토론회 보니까 지금 후보로 나와 있던 저 대선 후보 8명이 모조리 다 부동산 문제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인이었다라고 동의를 할 정도였던데요.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동산 예. 말고 또 하나가 탈원전이란 말이죠. 탈원전 우리 최수영 컨설턴트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라면 이렇게 월성 원전처럼 실컷 몇천억 들여가지고 더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을 해놓고 느닷없이 그걸 닫아버리는 이런 예. 결정은 안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원전 가동 안 하겠다. 또 가동되고 있는 것도 문 닫아버리겠다 그래놓고 원전 수출하는 거 이런 엇박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인 거죠. 그 약한 고리를 잡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결국 이제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저는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 한 행보인데 이걸 너무 이렇게 다각도로 막 해석을 해주는 건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게 원래 아닌데 그렇죠, 뭐. 너무 과대평가가 되는 예.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점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한 매체가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공규 전 장관 수사하는데 뭐 그때 당시 신현수 민정수석이 윤석열 총장한테 이거는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실상 불구속 수사를 요구를 했다.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 청와대가 아주 만능일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 것을 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청와대 만능에 관한 믿음이 우리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가 나면 네. 우선 국민소통수석인 저부터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진영 교수, 그러니까 지금 박수현 수석이 어떻게 이런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런 기사가 누구한테서 흘러나온 것일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예, 청와대는 출처가 없다, 예. 불무명하다, 뭐 이야기를 이제 예. 예, 그럼 하고 누구를 있는. 의심하는 걸까요? 윤석열 전 총장식에서 그런 얘기를 흘렸을 거라고 지금 보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보여지죠. 네, 보여진다는 게 이게 뭐 메시지 전문가 계시지만은 메시지라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출처를 의심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문재인이라는 것에 기대어서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는 분이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감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이 정보 쪽에 제가 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당시에 그런 중간에서 조정하는 단위가 있었다면은 윤석열 총장과 이런 극단적인 갈등까지 갔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뭐 저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예측을 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죠. 검증대에 올라선 윤석열 총장에게 처음 닥친 악재는 처가 쪽 문제였죠. 법정 구속된 장모에게 대검이 다른 건으로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줄리 관련 발언 논란이 있었지만 윤석열 총장 그 부분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감쌌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또 어떤 매체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뭐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단 그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 말씀을 최수영 컨설턴트가 하셨던가요? 네. 줄리를 모르고 있었던 사람까지도 줄리 얘기하게 됐는데 그것을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은 처음에는 본인은 뭐 몰랐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할만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 처음부터 조율해서 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공보팀하고 상의도 없이 그 부인 혼자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그렇다고 조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못했다고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과연 저 얘기를 했던 것이 일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저거는 자충수였던가 저는 또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줄리라는 얘기를 또 우리가 늘상 언급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또 보일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저만큼 자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치고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들어가고 어떻게 취재가 들어와도 내가 자신 있게 소명할 수 있고 자신 있는 부분이라 먼저 그런 점을 선점하고 들어간다면 나머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오히려 좀 말하자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부분부터 치고 들어가는 어떤 공세 전략을 좀 펼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이런 그 확인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유부남과 동거했다. 그 두 가지 다 부인했는데 최근에는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하나 있다. 내가 준비할 시간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받은 곳이 국민대학교인 모양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최근 박사학위와 관련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실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또 밝혀지게 되겠죠. 또 장모 관련 부분이 있는데 김한규 변호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검이 모해 위증 혐의 문제에 대해서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하는데 모해 위증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이게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왜냐하면 대검찰청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라고 명령 내리는 경우가 일단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보통 검찰에 고소를 해서 혐의가 없게 되면은 이제 고검에다가 항고하지 않습니까? 고검에서 또 이제 기각해버리면 마지막 가는 곳이 대검인데 사실 일선지검 고검에서 다 혐의 없는 걸로 나왔으면 대검에서도 대부분은 그냥 기각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뭔가 혐의가 있으니까 대검에서 이제 재기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뭔가 새로운 혐의점이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근데 이 사건이 또 되게 중요한 게 뭐 윤 총장의 장모라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공소시효가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모해 위증이라는 게 누군가한테 해를 끼치게 해서 위증을 했다는 거겠죠. 이게 어떤 사건이었어요? 정모 씨라고 장모랑 2003년부터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소송과 고소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3년에 정모 씨랑 이 장모가 어떤 사업에 관해서 약정을 했는데 이게 장모는 이 약정이 이 정모 씨가 이제 뭐 강요해서 억지로 만든 약정서라 해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정모 씨를. 그래서 법원에서는 강요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유죄가 나온 겁니다, 정모 씨. 근데 정모 씨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장모에 대해서 비방하고 뭐 명예훼손하고 이런 거를 계속 한 게 또 드러나서 장모가 또 이번에 명예훼손을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명예훼손 고소한 사건에서 그게 2011년 재판이었는데요. 재판에서 이 장모가 법정에 나와서 저 사람이 나한테 명예훼손했다 이러한 이유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유증한 것이다. 라고 지금 문제된 겁니다. 2021년에.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올해 1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검에서 수사를 제기했으니까 또 대선 정국 아니겠습니까? 이게 3개월, 4개월 내에 검찰에서 혐의 있다, 없다를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혐의 있으면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장모가 또 기소되면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것이고. 예. 근데 검찰에서 이걸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대검이 굉장히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아마 또 전국을 좀 시끄럽게 할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상대방 측은 그런 생각 갖는 거죠. 사위가 검사가 아니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지금 주장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인척 관리는 정말로 중요한데 그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였다면 뭐 그 이전에는 장모가 되기 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최소한 권한을 활용한 또는 거기에 의탁한 어떤 부정부패도 없게 했을 것이고 또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였다면 철저히 막았을 것이다. 박진영 교수 이제 그 부분을 좀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애둘러서 말하는 거죠. 예, 비판도 하면서 이제 본인의 변명을 이제 같이 넣은 거죠.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 본인이 형님과의 이제 예. 욕설 파문이죠. 그게 형님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시정에 개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연로하신 어머니에 대해서 형님이 또 이 폭력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본인에 대한 방어까지 엮어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금 뭐 말실수라든가 그런 부분들과 윤석열 총장의 의혹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 가족들의 의혹은 실제로 개인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과도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생긴 말실수적 측면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같은 도덕성 이야기지만 저는 차원은 굉장히 다르다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대선 경선이 흥행에 성공할 기미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재명 지사 일방적인 우위로 싱거운 경선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요즘에 토론 3차까지 했던가요? 쭉 지켜보면 반 이재명 연대 뭐 이런 구도도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경선전이 좀 활기를 띄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토론 내용들을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지사님 태도처럼 여태까지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듬뿍 들여놓고 또 자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그 대표 공약이 아닌 것처럼 성장 우선이다 하면은 1공약은 성장 정책이다. 주요 핵심 과제인 건 분명히 맞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범단지가 있다고 그러셨죠? 시범단지가 아니라 시범적 사업 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소규모의- 있다고 조그맣게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거기가 네. 어디죠? 정확한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에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본인이 찾아보시죠. 하고 계시는 분이 알려주셔야죠. 저도 알아봐야 되니까요. 도시공사에. 알아서 알려주세요. 네, 네, 네. 예.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몸살이다가 주저앉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이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께는 좀 관대해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봤으니 결국은 그분이 잘 속이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동안 화제가 됐던 장면 몇 가지만 일단 좀 봤습니다. 윤경호 의원, 토론이 조금씩 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 대중들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 저런 토론회에서 도마 위에 올라서 네거티브 공격의 대상이 될 줄 알았어요. 네. 이를테면 뭐 형수와의 뭐 예. 충돌 뭐 이런 거 그건 뭐 접해본 사람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 한번 걸러졌다는 거고 이 여배우와의 스캔들 이것만 굉장히 부각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오늘 뭐 진중권 교수가 내가 이재명 쪽을 위해서 좀 운동도 해봐서 아는데 그 실체가 없는 거다. 저쪽에서 내놓은 증거라는 거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엄호를 해줬지 않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민주당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회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예.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유권자들에게 당원 아닌 유권자들에게 기억은 여배우 스캔들, 그다음에 이재명의 수세적인 방어 뭐 이거밖에. 그리고 기본소득 조금. 근데 기본소득은 뭘 가지고 서로 붙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예. 왜 그럴까를 따져보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 본선이 지금 9월 5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결선 투표가 9월 11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9월 5일에 그냥 50% 이상 승부를 내고 저 중에 이제 6명으로 좁혀진 다음에 2, 3, 4등, 뭐 5등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 물론 다른 분 5분을 다 선대본부장으로 다 영입을 해서 마찰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그 작전을 세우다가 이렇게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얘기만 하면서 좀 맹탕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차 토론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일단 전선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른바 뭐 반바지 연대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낙연, 정세균 그리고 박용진 이렇게 세 후보가 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고요. 보면은 요즘에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 좀 지원한다고 그럴까요? 지원 사격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것 많이 해서 재미연대, 명추연대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박용진 후보가 아주 거세게 이재명 후보 몰아붙이던데 물론 1등 후보를 공격해야 좀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있겠지요. 세계 여행비 공약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모습 한번 잠깐 볼까요? 이재명 후보님은 대학 미진학자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공약하셨죠? 그거 공약 아니고요. 한국경제가 그걸 쓴 건데 미취학 그 고등학생 졸업생들에도 이런 거 고려할 수 있지 않냐는 제안한 거를 그거를 할 거면 공약이라고 왜곡한 겁니다. 뭐 세계 여행비 어쨌든 뭐 1년에 미취학자들 취학자들 미진학자들 같은 경우는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겠더라고요.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지사 제일 지금 공격 많이 하는 것 같죠? 네, 뭐 공격을 좀 많이 하는 것 이유를 같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일단 1등을 때려야지 이제 본인도 인지도가 높아지고 뜬다 이런 생각이 같은데요. 저는 뭐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2등 후보, 3등 후보들도 자기 정책과 자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둑 용어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생후의 살타. 내가 두 집을 내놔야지 상대방을 공격해서 상대 집을 부수면 내 집을 흡수해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만 하고 있으니까 이 토론회 자체가 사실은 일대 다간의 싸움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좀 흔히 공격을 받더라도 아이고 여러 사람들한테 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동정심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뭐 그런 상황이 저는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수영 컨설턴트는 요즘에 민주당 토론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도 재미있게 흥미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뭐 흥미있게 보려고 보는 것이 사실 흥미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직업상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전략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선에서는 방어에 치중하면서 본선에서 좀 그 후보들이 걸러졌을 때 좀 집중하자. 근데 1대 8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이다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뭐 아웃박싱을 해야지 인파이터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는데 저는 되게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백신을 너무 많이 맞는 것 같다는데 제가 보기에 백신 별로 맞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이러스가 잠복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어떤 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보는 거는 과거에 대한 살아온 삶을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걸러졌다 얘기하는데 16개 시도지사 뽑는 것과 대통령 뽑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조언했잖아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다 이해를 구하고 안 되면 책임지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했으면 본인도 전 저렇게 지금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너무 저렇게 좀 약간 혼미하게 나가면 메시지 혼선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 전략은 이해는 되지만 과연 저게 효과적일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세게 때린다면 추미애 후보는
약간 감싸는 모습 보이기도 하죠. 이른바 바지 벗을까요? 이 논란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주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실까요? 어제 조금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뭐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질문 하겠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 지금 뭐 추미애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약간 그 우호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은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의 지지 기반이라고 그럴까요? 그 상당히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게 아닌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왜 저쪽으로 서로 연대성 모습을 보일까 궁금해하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도 역시 그게 가장 궁금한 대목인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추미애 전 장관이 나 대선 경선에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지지율의 이 변화 추이를 보면 뭐 약간 점프의 이 폭이 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친문 세력들이 확 밀어준 거였다라고 분석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친문 세력들이 그렇다고 추미애 장관을 자기들의 이 이재명과의 대항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예. 저는 뭐 꼭 그렇게 교통정리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문이라는 세력은 이미 다 분화가 돼버렸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 아직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여론을 끌어간다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좀 부각시키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 힘이 그들에게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의 작전은 6으로 좁혀졌을 때 상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등을 차지하고 싶은 그 생각에서 저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그런 정도 해석을 해봤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하면 지사하면 참 그 사이다 발언으로 이렇게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그 사이다가 좀 김이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전략 현재까지 봤을 때 득실 어느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예, 아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게 이미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일부 그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반발도 받았고 지금 현재도 당내에서 그 반 이재명 정서가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지지자들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도 이 다른 7명에 대한 후보들과 각계격파로 사이다 발언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또 7명의 후보들 또 지지자들도 다 만만치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1위로 올라간다 되면은 야당과의 본선에서 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돼서 아웃복싱은 어쩔 수 없는데요. 저는 거꾸로 이게 흥행에 성공하려면 사실 다른 후보들이 분발해야 돼요. 지금 박용진 후보를 제외하고는 다른 후보들이 다시 더 세게 이재명 지사를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지 그 공약이 좀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좀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른 후보님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요즘 대선 주자들 못지않게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엊그제 대깨문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아주 크게 칭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요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것 짚어볼까 합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 이제 소리가 좀 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우선은 이제 다른 문제를 떠나서 송영길 대표가 그 2008년에 소위 친문 진영, 대깨문 진영이 그 정동영 당시 후보를 돕지 않았다라는 것은 팩트에 틀린 이야기고요. 그 발언은 적절한 발언은 아닙니다. 소위 대깨문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가 언제 정동영을 안 찍었다는 거냐? 얼마나 열받아요. 저는 박정희 정권이 포철을 만든 것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경부고속도 개통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만주군 시절에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중국 요종성의 안산 제철소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만주철도의 원료를 만드는 현장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포항 제철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진영 교수, 송영길 대표 저 얘기는 왜 나온 거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칭찬하다가 나온 거죠. 왜 칭찬한 거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이 특이 비슷하게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가 네. 지금 우리 이제 반도체가 또 한 번 도약할 시기가 되었는데 예를 들다 보니까 산업화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철강 산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걸로 말하다가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 내용을 좀 준비해서 발언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반도체 특위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의도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은 송영길 대표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당의 중도화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표가 기존에 있었던 당의 하나의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치우려고 하는 자세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송영길 대표가 좀 너무 많이 아시고 또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소한 부분에서 좀 말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 실수라고 보십니까? 예, 뭐 박정희 대통령 문제는 저는 의도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도된 실수라고 보십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깨문 발언은 의도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흔히 이제 대깨문하고 또 극문하고 또 분류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극문이요? 예, 극문요. 예, 흔히 하는 이 뭡니까? 게시판에 이 좀 나쁜 댓글을 다는 극소수의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분들하고 극문이라고 그럽니까? 대깨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분이 그렇게 많아요? 원래 이제 집권하고 대통령을 배출하면은 이 다양한 이 지지 세력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논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분화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해지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이 분류를 좀 잘 못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메시지 컨설턴트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송영길 대표의 모두 발언 저건 다 준비한 거죠. 다 준비해서 정제돼서 저것이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지 우리가 이슈를 제기할 때는 언론의 반응과 파장까지도 다 사실 염두에 두고 다 메시지 내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특히나 정치 지도자들은 뭐 저도 일부 관여해봤습니다만 다 그 사전에 쓸 때 그걸 다 감안해 쓰죠. 근데 저거는 박진영 교수 말씀하신 대로 저건 철저히 중도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경선 관리인이기도 하지만 대선 승리를 책임져야 할 당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의 스탠스의 입장에서는 경선 관리도 흥행도 중요하고 공정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선을 이기는 방향으로 당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지 않고 정체성을 보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결국 대선은 양 진영에서 중도를 먹는 게임이거든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지지세를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대선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경선 관리자, 대선 특히나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당대표로서는 저는 당연한 발언인데 다만 저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이제 의원들이나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건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긴 게 홍영표 전 원내대표 아닙니까? 사실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친문으로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만일 당 대선 후보까지 친문 진영이 아니라면 당의 20년 친문의 세력이 우리가 주류의 상실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약간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송영길 대표의 저 전략은 타당한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예. 자, 끝으로 좀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한 사기꾼 수산업자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수산업자라고 하죠. 수산업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 김모 씨가 곳곳에 로비를 한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 김 씨가 특별 사면을
했는데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청와대 배우설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아주 유감이라고 밝혔는데 이철희 정무수석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방역과 경제 살리기나 민생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이렇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거는 전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려면 무슨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날 뭐 막말해서 힘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국민의 표로 뽑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에게 하는 문제 제기를 하면 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든지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건데 그것도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일종의 마타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한규 변호사, 지금 이제 이철희 수석은 사면 어떻게 하는 건지 뻔히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주 섭섭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이게 사기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는 사기이고 사기로 이제 실형 선고 받았는데 사기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을 특별 사면하는 경우는 사실은 뭐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피해자도 엄연히 존재하는데 물론 이제 형기를 거의 다 채우면 가석방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야권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뭐 타당한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까지 알 수 있을까요? 정부 청와대에서. 이거 실제 작업하는 건 법무부라 서로 간에 얘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해명은 뭐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뭐 해명하는 거에 대해서 또 딱히 반박할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영경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거의 자범 수준의 취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도 그렇게 무게가 실리지 않았던 거고요. 그거를 중요한 건 김재원 최고위원이 모르고 하는 얘기냐 알고 하는 얘기냐 이제 그건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결고리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직에 있는 분 중에도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불똥이 박영수 특검에게 튀었고요. 박영수 특검은 3개월 후에 그걸 렌트비를 줬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해명이 안 되는 결국은 겁니다. 물러났죠. 그건 단순히 김영란법을 넘어서 아마 뇌물죄 적용으로 기소까지도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지만 그냥 정말 요란하게 놀았던 어느 사기꾼 뭐 이걸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